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세포학의 최수원 선생입니다. 자, 2013 탐스러운 화학2 강의, 오늘은 14강입니다. 용해와 용해 그 첫 번째 시간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전 강좌까지 해가지고서 물질의 상태에 대해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체에 대해서, 액체에 대해서, 고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셋들이 변화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는지 등등등에 대해서요. 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 물질의 그 상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혼합된 형태이지요. 그래서 이제 용액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이제 용액이라고 하면 보통 소금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설탕물이나 소금물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그 상태가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형태들을 모두 통틀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물이라고 하면은 소금물 그냥 물이랑 거의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서 물이 됐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지 못한 얘기인지는 여러분들 이게 아시겠죠? 어떻게 소금이 물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금이라는 고체가 물이라는 액체를 만나 가지고서 그 안에서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어려운 말로 그런 것들을 이제 헬이 된다, 수화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었을 때 이제 용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분류들에 대해 가지고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질의 분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들을 나누는데 분류를 하는데요. 우리 그 교재에서는 조성에 따른 물질의 분류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를 일단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 혼합물일 경우에 또다시 이제 이게 균일하냐 불균일하냐로 해가지고서 또다시 구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용해가 일어나고 용액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순서로 해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교재 53페이지를 보시면은 조성에 따른 물질의 분류라고 해가지고서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물질들을 일단 구분을 하고, 그 다음번에 순물질을 호돈소물질과 화합물로 구분을 하고, 혼합물을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순물질.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은 물질들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호돈소물질이라고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금, 구리, 다이아몬드 이런 물질이 있는가 하면, 수소, 산소처럼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도 우리가 이제 순물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자, 두 개인데요? 한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순물질이에요. 이런 것들도. 자, 다음번에 이제 화합물을 보시면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물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순물질 중에서도 호돈소 물질인데, 제가 지금 자꾸 얘가 순물질이라는 것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얘가 호돈소 물질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요런 물질도 순물질이 맞는데 호돈소 물질은 아닌 겁니다. 이런 경우. 자, 그래서 화합물이라고 얘네들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왠지 화합물이라고 하면 순물질이랑 좀 상대되는 개념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화합물이 지금 순물질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순물질하고는 이제 혼합물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대어로 이렇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번에 이제 혼합물 나옵니다.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가 되는 물질들. 그 중에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이렇게 시료를 채취를 해도 그 조성이 일정한 공기나 합금이나 소금물이나 설탕물 등과 같은 물질들이 있는가 하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서 그 부분마다 그 성분비가 일정하지 않은 암석이나 우유나 흙탕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어머니께서 파전을 만드셨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먹은 부분만 짠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건 균일 혼합물은 아니겠네요. 자, 뭐 이제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혼합물하고 순물질하고 구분을 하고, 혼합물들을 또 따로따로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의 구분 말고 이런 거죠. 자, 이 물질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뭐 금이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물질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공기다. 그럼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가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자, 이 물질 뭔지 모른다, 이 물질도 뭔지 모른다, 근데 둘 중에 누가 혼합물이고 누가 순물질인지 찾아라 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순물질과 혼합물의 이제 구분법이 나오게 되는데, 자,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녹는 점과 끓는 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이제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이라고 해가지고서 X축을 이제 가열 시간, Y축을 이제 온도 이렇게 이제 놨는데, 선생님, X축 가열 시간, Y축 온도 그래프 우리 많이 봤는데요. 그랬었을 때,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기울기가 얘보다 완만하군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비열이 더 큰가 봐요.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얘기 좀 달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전에 그 액체 고체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던 바로 그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고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를 얘기할 때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냐 얘기했었죠. 근데 그때 결정성 고체, 비결정성 고체 때는 녹는 점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끓는 점 얘기군요. 아이고, 여기가 액체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상태 변화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재미있는 것은 이거 물이고 이것도 물이에요. 다만 소금물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금이 더 들어갔다라는 점만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쨌든 물은 물이잖아요. 근데 왜 얘는 끓는 점이 100도씨인데 우리 알고 있죠? 이게 사실이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얘는 왜 100도씨보다 온도가 높은 겁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요거 다음 강좌인 묽은 용액의 성질에서 우리가 차차 정리하게 될 내용이니까 그때로 남겨둡시다.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용액의 농도가 진해지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는, 물의 농도가 진해지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뭐 비위발성, 비전해질, 비위발성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다 이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빼고, 물에 뭘 타면 녹는점이 높아져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녹는점이 높아진 거예요. 끓는 점이 높아진 거예요. 끓는 점이. 근데 끓는 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끓음이 일어나면 그럼 물이 계속해서 증발하잖아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농도가 점점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끓는 점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이런 끓는 점 값을 갖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녹는 점과 끓는 점,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끓는 점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으냐로 해가지고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이 순물질이고 일정하지 않은 쪽이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 다음번에 2번 혼합물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화합물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혼합물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있었다고 칩시다. 흙탕물이 있었을 때 흙탕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아주 유명하고 편리하고 좋은 방법, 값싼 방법이 있어요. 거름종이를 이용한 여과죠. 그러면은 그 거름종이에 있는 구멍이 크기보다 작은 물은 빠져나오는 거고 흙탕물의 그 진흙 성분들은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 이제 그 분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물의 경우에는 순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분리가 안 되고요. 대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H2하고 O2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화학적인 방법, 이제 전기분해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물질은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순물질 중에 이렇게 생겨 있는 화합물이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생겨 있는 그 호돈소 물질도 있었지 않습니까? 호돈소 물질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리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분리할 필요가 없죠. 자, 분리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54페이지를 보시면은 불균일 혼합물과 균일 혼합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불균일 혼합물은 흙탕물과 같이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는 물질로 영역에 따라 성분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균일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어서 전 영역에 걸쳐 고르게 펼쳐져 있는,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해서 물질의 분류들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락 하도록 하고요. 계속 이어서 3번 주제부터 나오게 되는 용해 부분 공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용해가 나오는데, 용해의 용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번으로 해가지고서 용해와 용액이라는 걸로 해서 정의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과학 교과서가 항상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먼저 1번의 용액을 보시면은 서로 다른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 이것을 이제 용액이라고 부른다. 혼합물이네요. 균일하게네요.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을 우리가 이제 용액이라고 부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용매는 용액에서 이제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부르고, 용질의 경우에서는 용액에서 녹는 물질을 녹임을 당하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설탕물, 예를 들면 설탕물이 제일 편하죠. 물이 용매고, 설탕이 용질이고, 설탕물이 용액이고,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화학투를 공부하시는 중이신데.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체에다가 액체 물질인 물에다가 고체를 녹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성립을 하는데, 이제 뭐 기체에다가 기체를 녹이는 용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용해 현상이라든가 고체를 녹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경우들, 액체에다가 기체를 녹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용매와 용질의 종류, 그 정의가 약간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자, 거기 이제 2번에 보시면 용해와 용액 해가지고, 용해, 용질이 용매 속으로 확산돼서 그래서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물질의 상태와 용해 해서 용매와 용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가능하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같은 상태에 물질이 섞여 있는 용액에서는 양이 많은 것이 용매, 양이 적은 것이 용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표가 거기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 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용액의 상태가 고체인, 용액은 용액인데 어떤 용액이냐면은, 우리가 그 합금이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군요. 용매가 구리고 용질이 아연인 거예요. 구리도 액체가 아닌데, 아연도 액체가 아닌데, 근데 누가 왜 용매고 누구는 용질이에요? 자, 왜 대충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 좀 감을 잡으셨습니까?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겠습니까? 얘도 액체이고 고체이기 때문에 용매, 용질로 구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태가 같을 때는, 자, 구리가 아연보다 양이 좀 많네요. 많은 쪽을 녹이는 물질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매, 적은 쪽을 녹임을 당하는 물질, 그래서 용질로 본다 이겁니다. 자, 액체에서 이제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자, 물 80%에 에탄올 20% 섞여 있는 에탄올 수용액, 이게 뭐죠? 자, 이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잘 모르겠네. 자, 물 80%에 에탄올이 20% 섞여 있는 이게 뭐죠? 자, 청소년들이 멀리해야 되는 건가요? 자, 잘 모르겠네. 근데 이 물질이 있었을 때 이게 분명히 눈으로 봤었을 때 맹물이랑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맹물이랑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용액이라고 부르고, 그럼 그 안에서 누가 용매고 누가 용질이냐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네, 물을 양이 많으니까 용매, 적은 쪽을 이제 용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런 거 있고요. 기체에서는 이제 공기들을 보시면은 질소가 78%, 산소가 21%다 보니까 이제 질소를 용매로 보고 나머지 기체들을 이제 용질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용해에 대해서 이제 이 정의 부분은 그다지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제 54페이지에 나왔는 이제 용해의 원리인 거죠. 이 부분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좀 고생을 좀 하시게 돼요. 자, 먼저 용매와 용질 사이 인력으로 나타내는 수와 하이드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일단 수화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이 수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입자가 누구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물 분자에 의해 둘러싸이는 현상을 우리가 수화라고 부르고요. 이걸 쉽게 말하자면 녹았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선생님, 수화는 꼭 물에 녹아야만 하는 겁니까? 물에 녹아야 하니까 수화겠죠. 그러면 선생님 꼭 용매를 물로 사용하리라는 법은 없지 않나요? 그건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요걸 물이 아닌 다른 용매를 사용했었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매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거의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용매로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수화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보통 애들이 아닌 게, 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 몸 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왜 이러죠? 자, 수소 쪽이 이제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죠. 이 극성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 번만에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물질인 거예요. 아니 아예 플러스이거나 아예 마이너스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굳이 뭐 남학생 여학생의 비유를 한다면 아예 이렇든가 아니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든가 무극성이든가 이러면 좋을 텐데, 아 이건 뭡니까? 플러스도 아닌 것이 마이너스도 아닌 것이 한 번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굳이 비유를 하자면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한 번만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네요. 이건 이제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아수라백작 같은 애인가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무시무시한 애들이 지금 이 안에 이게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애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은, 야 저기 뭐 이상한 애들 들어왔네? 이상한 애들 들어왔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붙어 있도록 하자. 우리끼리 붙어 있는 게 훨씬 좋다야. 훨씬 안정적이다야. 그래서 너 있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끼리 있을게 라고 해서 얘네들을 둘러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녹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온 물질들이 이렇게 생겨있는 물질이었었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요거에 흥미를 갖는단 말입니다. 오 재밌는데 여기 플러스인데 잠깐 일로 와봐 해가지고서 이 그 물분자들이 여기를 둘러싸는데, 물분자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인 산소 쪽을 이렇게 이 그 플러스 이온 쪽으로 향하게끔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여기는 물분자에 또 플러스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수소 쪽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배열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둘러싸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랬었을 때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인력을 여기에 있는 물분자가 얘를 이게 잡아당기는 요걸로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둘러싸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분자가 한 개가 둘러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가 둘러싸는 거기 때문에 이 힘보다 이 힘이 약할지라도 이걸 전부 다 더해버리면 이 힘보다 이 힘이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물분자에서 둘러싸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수화가 일어나게 되면 녹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녹음 현상이 일어난 게 된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의 인력이 무지무지하게 강해서, 뭐 물론 이거는 뭐 당연히 얘네들보다는 당연히 약해요. 얘네들이 전부 다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양이온과 이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이온성 물질은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는 녹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근데 물질이 있었었는데 이 물질이 아예 중성이냐도 아니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냐도 아니고, 중성은 중성인데 나도 한 번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애요 라는 극성 분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야 친구네 나도 그런데 라고서 물분자들이 여기를 이제 둘러싸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극성 분자들을 둘러싸게 될 때는 이쪽이 예를 들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럼 당연하게도 물분자들은 이쪽으로 왔을 때는 플러스네? 나 마이너스인데? 라고 해서 산소 쪽을 가까운 쪽으로 배열을 하면서 마이너스네? 그럼 난 플러스인데? 라고 해서 이번 이제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수소 쪽을 가깝게 배열하면서, 그러니까 요쪽 부분, 요 파트 부분하고 요 파트 부분이 조금 배열 형태가 좀 다릅니다. 자, 이래서 근데 어쨌든 둘러싸긴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수화죠. 그래서 녹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되냐면, 이런 용매 사이의 인력과 이런 용질 사이의 인력, 근데 그 중에서 용매와 용매 사이의 인력이, 혹은 용질과 용질 사이의 인력이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의 총합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들은 그냥 나 원래 있던 대로 있을게 를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는 인력보다
요렇게 있는 인력보다, 요런 인력보다 여기에 있는 용매하고 용질 사이에 붙는 이 힘이 더 세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좀 더 나은 새로운 조합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용매와 용질이었었던 것이 용매와 용질 사이 인력이 더 좋으니까 섞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용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 교재 54페이지에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매와 용질 사이 인력,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용의 조건이 나옵니다. 용매와 용질 사이의 인력이 용질의 인력, 그리고 용매 인력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용해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뭐 선생님 커야 된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같으면 용해가 일어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요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엔트로피와 깁스 자유 에너지 부분들을 공부를 할 때 조금만 더 이제 그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무질서해지는 경향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어찌 됐든 용매와 용질 사이 인력이 강했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55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자, 소금이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소금이라는 물질이 물에 녹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Na+는 물 분자의 마이너스 부분, 산소 쪽이, Cl-는 물 분자의 플러스 수소 쪽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가지고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건데, 그때 용질과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 요거보다 용매와 용질 사이의 상호작용, 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용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나와 있는 주제처럼 용매와 용질 사이 인력이 오히려 작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용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은 극성, 무극성 물질의 용해성 해가지고서 극성과 무극성 잘 안 섞이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린다, like dissolves like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설명을 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었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키포인트 그림을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키포인트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사이클로헥세인부터 시작해서 사이화탄소 벤젠까지 가게 된 그 무극성 쪽의 용매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무극성 용매 쪽에서 물 쪽으로 쭉 하고서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때 점점점 극성이 증가를 하게 된대요.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무극성 쪽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극성이 증가하게 됐었을 때 무극성 물질의 용해성은 당연히 이쪽에서는 덜 높고 이쪽에서는 잘 높게 된다. 이온성 물질은 여기서 덜 높고 이쪽에서 잘 높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키포인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래서 극성과 극성이 만나거나 무극성이 만났을 때, 무극성과 무극성이 만났을 때, 같은 것들끼리 만났을 때 용해가 일어나고, 극성과 무극성, 무극성과 극성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것들끼리 만났을 때는 용해가 일어나지 못한다를 표현해주는 like dissolves likes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서 전에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이제 극성과 무극성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마치 극성의 반대말은 무극성.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극성 아니면 무극성밖에 없어. 맞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극성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이 전등불처럼 껐다 켰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흑과 흑 아니면 100, 있거나 없거나 0 아니면 1 이렇게 이분법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0%부터 100%까지 있는 거예요. 0%부터 100%까지 있는데 단 1%만 치우침이 있어도 이것은 극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극성 물질이라고 하지만 단 1%만의 치우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극성 물질이 있다면 이 녀석은 100%의 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는 차라리 0%의 무극성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로 하자면 극성 물질이 무극성에 녹는 경우가 되죠. 근데 이건 어떻게 극성이 무극성에 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 비슷한 애들끼리 어울린다라는 그 like dissolves like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에테르라는 물질들은 탄소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긴 하겠지만 물질이 극성은 극성이에요. 근데 극성이 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탄소의 개수가 좀 충분히 한 4-5개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엔 잘 안 녹아요. 근데 분명히 극성이거든요. 오히려 이쪽에 있는 이런 이제 무극성 용매에 더 잘 녹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비슷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용매화와 수화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용매화와 수화 그 부분에 보시면은
용매와 수화에서 용해가 일어날 때 용매 입자가 용질 입자가 용매 입자에 둘러싸여서 안정되는 현상을 용매화라고 하며 그 물인 경우를 수화라고 부른다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다 한 번씩 다 했었던 내용들이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그 57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탐구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3개의 비이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3개의 비이커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시험관이죠. 첫 번째 시험관에서 물이 들어 있었을 때 황산구리를 집어넣었더니 이제 녹았다. 그리고 뭐 사이마탄소가 들어있는데 요오드를 넣었더니 녹았다. 이것은 바로 물과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이온성 물질은 황산구리를 녹일 수 있었다. 그리고 사이마탄소가 무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무극성인 요오드를 녹일 수 있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특히 황산구리하고 요오드를 사용한 이유는요. 황산구리가 녹았었을 때 만들어지는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띠고 있고 그리고 요오드 분자가 이게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시험관처럼 물과 사이마탄소를 섞은 다음에 그 다음번에 황산구리하고 요오드를 집어넣었을 때 푸른색이 어느 쪽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어느 쪽이 보라색으로 변하느냐를 보면 누가 누구에 녹느냐 또 물과 사이마탄소 중에서 누가 더 위쪽에 있고 누가 더 아래쪽에 있느냐를 구분해내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널리 나오는 예제들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탐구 파일에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용이와 용익에 대한 내용 정리들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이어서 58페이지죠.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해와 용액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58페이지에 보시면 내신 기초 문제가 나옵니다. 자, 내신 기초 문제 10문제 지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 이제 혼합물의 녹는점은 일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혼합물의 녹는점 일정하지 않은 거 맞나요?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용액에서 모든 부분의 주성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용액도 용액 나름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서 균일하냐 불균일하냐라는 것은 혼합물에 대한 얘기인 거고 우리가 용액이라고 불리우는 물질들은 이미 그 안에 균일하게 섞여 있다라는 말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용액이라면 모든 부분의 조성이 일정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정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디귿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의 녹는점이 일정하다. 호돈소 물질 맞죠? 화합물 맞죠? 요 둘을 합해가지고서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 순물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순물질이니까 녹는점이 일정하다. 혼합물이 아니니까 괜찮나요? 괜찮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을 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 다음 중 물에 잘 용이되는 물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매가 지금 물이에요. 물은 대표적인 극성 용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에 잘 용이되는 물질이 아니다라고 했다면 그럼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무극성 물질을 찾으라는 얘기일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나간다면 이온성 물질 중에서 앙금이네를 찾아라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걸 노리라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에 잘 용이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무극성 한번 찾아보죠. 암모니아는 이렇게 뭐 나프탈렌이라고 하면은 이제 탄소 10개에다가 수소 8개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었었나요? 염화수소면은 HCl, 이산화황이면은 SO2, 염화나트륨이면 NaCl인데 이 중에서 얘는 그 이온성 물질로 이온성 물질 그리고 요렇게 셋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로 해가지고서 물에 잘 녹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나프탈렌은 요거는 이제 무극성 물질이어서 물에는 잘 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를 하려면 이제 화학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던 분자 모형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제 뭐 극성이 있네 없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탄소 화합물 부분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약간 필요로 하긴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아 화투를 공부하려면 역시 화학1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화학2에서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용액 중 용매와 용질의 상태가 같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매하고 용질의 상태가 같은 것이요. 그러면 용매하고 용질, 자 공기는요. 이거 기체하고 기체가 섞여 있는 것 아닌가요? 황동이라면은 고체하고 고체하고 섞여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거든요. 설탕물이라고 하면은 액체라는 물에 설탕이라는 고체가 섞인 것 아닌가요? 탄산수라고 하면 액체라고 하는 물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섞인 그런 이제 혼합물이 아니겠느냐, 용액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용매와 용질의 상태가 같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다면은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만이 답이 돼서 1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1번 이 기역과 니은은 용매와 용질의 상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많은 쪽을 용매로 양이 적은 쪽을 용질로 한다라는 사실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용액이라고 할 수 없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보시면은 요거 식초라는 것은 아세트산을 물에다가 이제 용액시킨 물질이고 청동 요것도 이제 우리 혼합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의 주석을 이제 합금한 물질이고요.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뭐 식염수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무기 염료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소금이죠. 그래서 물에 소금을 녹인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수산화나트륨 용액 물에다가 NaOH 수산화나트륨을 넣은 용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물과 미숫가루의 혼합물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과 미숫가루 혼합물 이거 되게 잘 먹어요 저. 그래갖고 달달하게 이렇게 미숫가루도 타고 이렇게 설탕도 타고 그래갖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벌컥벌컥 얼음 띄워갖고 여름에 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 미숫가루를 먹다가 한 번에 이렇게 탁 하고서 원샷 이게 한 번에 딱 들이키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냅뒀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밑에 못 꼭 가라앉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시고 나면 밑에 이제 찌꺼기가 좀 남게 되죠. 이것 자체가 균일하지 않다는 얘기죠. 균일하지 않으면 이제 용액일 수가 없습니다. 4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으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쉬운 문제들이었었고요. 이제 5번부터 이제 정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용해와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O 그리고 아닌 것은 X를 하라 했는데 용액은 어느 부분이나 혼합된 비율이 같다. 자, 용액이라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O죠. 자, 용액의 질량은 용질과 용매의 질량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매하고 용질을 합해가지고서 용액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질량은 언제나 보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화학적인 무슨 특별한 반응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제 질량이 보존되는 게 맞는데 특별히 이제 그 떨어져 나가는 용해 현상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게 뭐 화학 변화라고 할 수도 없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번에 세 번째 용액의 부피는 용질 부피와 용매 부피의 합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2개의 박스가 있었는데요. 이쪽 박스에 축구공이 들어있어요. 가득 들어있었어요. 축구공이 박스 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6개 정도가 6개? 한 12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한번 쳐볼게요. 똑같은 크기의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 안에는 지금 쌀알이 들어있어요. 쌀알이 들어있어요. 자, 그랬었을 때 여기 있는 쌀알을 여기 있는 그 축구공이 들어있는 박스에다가 쌀을 이렇게 해서 붓겠습니다. 그러면 축구공과 쌀알 섞이면 2박스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쌀알들이 축구공과 축구공 사이에 틈새로 들어가게 되죠. 자, 지금 그렇게 비율을 드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매에다가 용질을 집어넣었을 때 그 용질들이 용매에 둘러싸이면서 수화가 되는 동안에 재배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재배열이 이루어졌을 때 공간적으로도 가장 최적의 그 위치를 찾게 되면서 그 부피값이 꼭 똑같이 10mm와 10mm를 섞었다면 20mm가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약간 좀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5번에서는 3번이 X 답이 되는 것이죠. 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물질 ABC의 용매에 따른 용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거기 이제 ABC가 있는데 물과 헥세인을 준비를 해놓고
용해되느냐 용해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쭉 하고서 이제 나타냈어요. 이 물이 이게 대표적인 극성 물질이고 헥세인을 그 반대되는 무극성 물질로 보면은 안음 됨이었었으니까 A라는 물질은 무극성 물질로 보면 되겠군요. 그런데 여기는 저 B 같은 경우에는 용해가 되고 용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애매해져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경우는 그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에 둘 다 녹을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 물을 이 정도로 보고 헥세인을 이 정도로 봤었을 때 그럼 그 B라는 물질은 한 여기쯤 있는 물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쪽에도 녹을 수 있고 저쪽에도 녹을 수 있는 물질로 이렇게 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다음번에 C라는 물질은 그 극성 무극성에 의해서 용해가 일어나는